번째로 지난주에는 배출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은 실제 다른 세상이 가능한 건지 뭐 이런 이야기를 요청을 드렸고 많은 영감과 실질적인 고민들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토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해달라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에너지부 정책연구회 김현우 선임 연구원님을 모시고 세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기에도 부담스럽고 여러분의 진지한 굉장히 여기가 이음마라표하고 카레키마하고 한국의 노동교육원을 같이 쓴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 강의의 주제가 왜 이렇게 같이 쓸 수밖에 없는가, 자연스럽게 같이 뭔가 정리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얘기로 비교될 것 같은데 재미가 있네요. 또 이 위에 노 잡스 오너 데드 플래닛이라는 이게 국제 노총에서 한 캠페인인데, 그러니까는 죽은 행성, 죽은 지구에서는 일자리도 없다라는 뜻으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나씩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 스턴 보고서라는 게 되게 유명합니다. 오늘 이 보고서 스턴 보고서 IPCC 1.5도 특별 보고서 두 개가 오늘 중요하게 얘기가 될 건데, 영국의 귀족인 서 니콜라스 스턴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2006년에 발표한 그 보고서가 기후변화 대응을 늦출수록 훨씬 더 GDP에 손해도 사고 나중에 훨씬 몇십 배 더 비용이 들고 그래도 이제 회복이 어려울 거다. 근데 더 빨리 할수록 경제도 이제 살리면서 그 후퇴를 막으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환경하고 일자리가 대립되거나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의 문제로 보통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환경이 중요해요 이러면은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한국은 아직 노동시간 단축도 아직 안 되고, 그 주일 근무 얘기 나올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다 우리 하고 있잖아요. 해도 되는데 하는 게 더 나은데, 그리고 뭐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냐, 이거는 선진국들이 하는 얘기다. 아니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고 어디가 선진국에서 세상에.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환경하고 일자리, 또 기후하고 일자리라는 거는 대립적이지 않고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밝힌, 아마 기후변화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최초로 잘 접근을 한 그런 보고서일 것 같습니다. 그 기후변화는 이미 노동시장이 많은 변화를 주고 있죠.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하나는 기후 자체가 변하면서 생산 조건이나 생산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농업 작물, 뭐 명태, 오징어가 안 잡히거나 엉뚱한 데서 잡히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의 작업, 폭염이나 열파나 이렇게 갑자기 한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업 조건도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 환경하고 기후변화가 중요하다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은 그런 친환경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지거나, 적어도 있던 제품들도 뭔가 친환경이처럼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컨덴싱 보일러가 환경을 살린다라고 이제 진지하게 광고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소비자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로는 규제나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을 이만큼 줄이도록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연비를 어느 정도 이상 된 것만 나머지는 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RE100이라고 리뉴어블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100%로 활용하는 것만 수입하겠다. 또는 핸디캡을 주겠다. 그 다음에 탄소를 많이 배출한 제품은 국정탄소세를 물리겠다. 이런 게 이제 유럽 연합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다 복합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탄소를 줄이거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이런 어떤
산업으로 가야 되고 일자리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있을 거예요.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나 그 제품들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줄어드는 일자리도 있겠죠. 화석 에너지를 만들고 다루는 일자리. 그 다음에 기존의 일자리가 성격이 바뀌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 같으면은 뭐 아파트, 고층 아파트 짓고 뭐 큰 시설 짓고 이러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거였는데 그 건설업이 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를 효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녹지를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은 기존의 회색 일자리가 녹색 일자리로 계속 바뀌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노동의 총량은 이렇다고 꼭 줄어든다는 법은 없으니까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노동의 총량 일자리를 줄이는 거는 뭐 제4차 산업혁명, 뭐 정보화 이런 쪽의 영향이 더 클 수가 있겠죠. 근데 기존의 고용 총량하고 일자리 수랑 앞으로 바뀔 일자리 수가 적어지지 않고서 많아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레고 블럭이 아닌 거죠. 이쪽에서 이 기술을 갖고 일하다가 저 기술을 갖고 일하고 개인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조건이 안 그럴 수도 있고 가족하고 지역사회가 같이 이거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공공기관에 많은 그 노동자들하고 식구들이 이제 지방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면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뭐 생활권 문제, 문화시설 문제 굉장히 또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는데 그 기후 위기 비상 상황에서 대처하는 이런 어떤 변화는 훨씬 더 많은 게 일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그 노동자나 지역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미리 조사도 좀 제대로 돼야 되고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건물, 운송 산업 모두 생겨나는 일자리, 줄어든 일자리, 고용에 좋은 영향이 있는 것도 있고 나쁜 영향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녹색 일자리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죠. 예전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있는지 그린 칼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여하튼 오염으로부터 회복에 기여를 하는 일자리들은 다 녹색 일자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직업군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그 트레일러 트럭 기사가 있는데 풍력 터빈 이 타워 부품을 운반을 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녹색 일자리인가요? 아닌가요? 녹색 일자리 같잖아요. 기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음 날은 4대강 사업을 하는 소목장비로 운반했어요. 그래서 녹색 일자리. 애매하죠. 한 사람 안에서도 아수라백색이 녹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더 녹색일 수도 있고 덜 녹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 일자리 정의와 구분은 맥락과 용도에 따라 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그래서 더 녹색이냐 덜 녹색이냐 또는 뭐 단기적인 녹색이냐 장기적인 녹색이냐 이런 효과를 갖고선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녹색 일자리가 그 자체가 괜찮은 일자리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녹색 일자리, 녹색 산업은 새로 생겨나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약직이랄지 아니면은 저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허용이 안 된다랄지 뭐 임금이 그만큼 더 적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외국이 조사를 봐도 좀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그 따릉이 공공자전거가 있는데 대전에 타슈. 그렇구나, 타슈. 그 타슈를 관리하는 노동자들은 좋은 일자리인가요? 나쁜 일자리인가요? 좋은 일자리예요. 어떤 점에서? 계약직이죠. 저기 타슈는 잘 모르는데 서울의 따릉이는 계약직이고 굉장히 그 막 사람들이 함부로 다룬 그 자전거를 되게 무거운 거를 옮겨서 수리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런 거를 제가 좀 봐서 녹색이지만 괜찮지는 않은 일자리 같거든요. 근데 녹색 일자리가 환경에도 기여하면서 정말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은 생산 방식, 뭐 녹색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녹색 인식, 밸류체인, 그 다음에 직업, 이 훈련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뭐라 그러죠?
승진을 할 수 있는가, 뭐 노동 부하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좋아야지 이 녹색 이렇게 한쪽을 쏠려 버리면 그건 좀 곤란하겠죠. 그 친환경 자동차 하면은 녹색 일자리일 것 같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친환경 차로 분류가 되잖아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근데 하이브리드 차 같으면은 그거 자체는 연료를 좀 유연하게 쓸 수 있고 오염 배출도 적을 수 있는데 생산의 전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엔진도 더 커야 돼요.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폐기해야 될 나중에 이제 부품도 더 많아집니다. 그럼 전체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녹색성이 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의 경우만 보면은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녹색 산업, 녹색 그 일자리가 숫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는 보통 지역 분산형 특성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설치해서 동네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이러니까 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죠. 핵발전 같으면은 뭐 스마트 원전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보통 원전 하나에 노동자들이 800명 정도, 500, 800? 그쯤 되나요? 원전 분부 하나마다 보통 아마 그 정도일 텐데 스마트 원전은 용량이 한 5분의 10분의 1 되거든요. 발전 용량.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자들 숫자는 사실 똑같습니다. 스마트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는 건데 어쨌든 근데 많은 발전원들은 가스, 석탄화력, 원자력보다 풍력, 태양열, 지열, 소수력, 뭐 태양광 발전이 훨씬 고용 창출이 많습니다. 많은데 좀 재밌는 거는 보면 이게 풍력 뭐 이렇게 이게 원전이에요. 원자력이고 천연가스고 고용 개수가 이거보다 에너지 효율화랑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 다 높죠. 높은데 이렇게 간극이 있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뭐 바이오매스든 지열이든 천연가스, 핵발전, 석탄발전 이런 거는 설비 용량 대비 그 창출되는 고용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와트짜리를 만들면은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얼만큼의 건설이 들어가고 얼만큼의 유지, 보수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이게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는데 에너지 효율이나 태양광 발전은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을 베란다, 그다음에 옥상 지붕마다 이렇게 하면은 골고루 이제 그 일자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지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야산을 쫙 밀고 대형 업체가 쫙 그냥 기계로 설치를 하면은 고용 창출 덜 되고 중국산 모듈을 들여다 쓰면 더 안 될 거고.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동네 집집마다 이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도 하고 진단도 하고 이러면 훨씬 많은 고용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총 고용량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문제고 또 창출 방식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 시간과 지역의 매칭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뒤에서 좀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한국이 조선업이 좀 어렵잖아요. 지금 좀 나아졌지만 근데 영국하고 독일 이런 데서는 조선소에서 풍력 터빈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대형 크레인도 필요하고 고도의 용접 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 해상 플랜트 기술과 설비로는 해상 풍력을 그대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끌고 이렇게 나와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해상 풍력이 이제 뭐 설계 단계지만은 그 군산하고 신안 앞바다가 풍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조선업은 창원, 거제, 부산, 울산 이런 데 쪽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조선업의 도크하고 기술이 그대로 다 군산하고 신안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에는 뭐 가족하고 지역사회까지 같이 만짝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공간적인 어떤 매칭 문제는 남는 거죠. 인류세 얘기는 들어보셨죠? 1강, 2강에서. 네. 세금이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지질시대. 박현주 쌤은 1, 2강을 안 들어 뭔가 모르시진 않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까지의 지질시대는 신생대 제석의 충족세 또는 현세, 영어로 홀로세라고 불렸는데 일군의 지질학자들이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인류의 지질시대라고 불려는 인류세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1945년
7월에 인류세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거 아세요? 이상하죠. 어떻게 사람이 지질시대가 특정한 날에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최초로 뉴멕시코 사막에서 미국군이 핵실험을 할 때 인류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대 지질학자들이 지층을 쭉 조사를 해본다면은 1945년 7월부터 만들어진 지층에 세슘 스트론튬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인위적인 핵 분열로만 만들어진 원소거든. 그 전에 지구상에 없던 원소예요. 오, 그럼 정말 그 인간이 지질시대의 흔적을 남긴 거잖아요. 그런 인류세의 지표가 되는 게 또 하나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한반도를 열심히 후대 지질학 중에 조사한 사람이 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닭뼈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인류가 많은 생물종을 멸종시켰고 지금도 멸종시키고 있지만 인류가 특정 종을 숫자가 엄청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1만 년 전에 인류가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지금 지구상의 포유 동물의 숫자가 자연, 야생에서 있는 동물의 총 무게는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총 무게는 한 8배 정도로 늘어났어요. 뭐냐 하면은 소, 돼지, 말, 염소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생물 종의 분포까지 바꾸는 거죠. 게다가 그만큼 또 하나의 그 인류세 흔적으로 등장하는 게 기후 변화인 거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 그 전에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화산 활동이랄지 태양 확증의 변화랄지 뭐 공전 주기 뭐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인류가 새로 추가시킨 게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의 축척인 거죠. 예. 그래서 지구가 이제 빙하기 간빙기 다시 빙하기로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핫하우스 지구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인류세의 지표 그죠. 징후와 이제 예상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IPCC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패널에서는 지금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결국 온도를 1.5도로 안정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이 한 10년치밖에 남지 않았다. 급격한 어떤 산업 이런 전환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IPCC 보고서 정도로 이제 한국이 따라가려면 내년 온실가스 배출을 15% 정도씩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 3%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이 15% 정도 줄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 일리가는 열심히 잘 들으셨구나. 근데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IMF 때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정리해고와 자살자와 다들 퇴직을 받아서 조개구이식 해갔다가 또 망하고 이 정도의 경제적 사회적인 충격이 있었는데, 그럼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15%씩 줄인다고 반복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일이고, 아까부터 녹색 일자리, 뭐 스탄 보고서 이런 건 되게 한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한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 각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못 믿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뛰쳐나온 게 자발적인 기후 행동들이고, 그래갖고 툰베리가 있고, 영국의 멸종저항도 있고, 독일의 엔데 겔렌데라는 거는 이 석탄 광산을 직접 점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들을 막 하고 있죠. 한국도 지난 9월 21일 날 서울에서 5,000명 또 여러 그 도시에서도 이렇게 기후 행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자, 오늘 제 얘기 중에서 유일하게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영어 단어 쉽습니다. 단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칼 마르크스가 했던 얘기죠. 처음에 자본이 있고, 자본이 노동력을 사고 생산수단을 사갖고서 생산을 하고 그걸 이제 팔아서 소비를 하면은 또 자본이 생기는데 이 자본보다 이 자본이 크죠. 왜냐하면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잉여 가치가 이만큼 있었던 거다. 그래갖고 그 착취와 잉여 가치의 분배를 둘러싸고 자본하고 노동이 이제 싸운다. 그게 이제 어떤 사회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건데, 근데 막스는 사실 생산 조건, 자연 환경은 사실 그렇게 주목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 이 사람은 워낙
똑똑하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은 핵심은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공기든 물이든 천연 자원은 계속 이제 꺼내쓸 수가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자원 누이기가 왔고 또 하나는 이런 오염이 누중되고 생산 조건 자체가 이제 자본의 어떤 그 순환의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자본주의의 탄생과 발전, 성수, 그 다음에 지금의 상태는 사실 산업혁명하고 똑같이 온 거죠. 본격적인.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혁명 뭡니까? 그 석탄을 갖고 전기기관을 해갖고 면 방직을 하고 그래갖고 양사육이 늘어나니까는 이 농민들이 이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갖고 도시로 와서 도시 노동자가 된 도시에서 또 이제 공장에 들어와서 착취를 당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보니까 자본주의가 노동자만 착취한 게 아니라 그동안 자연도 착취를 했다. 그래서 산업혁명과 함께 기후변화까지 온 거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 거죠. 조지 오웰 아시나요? 네. 예, 동물농장 1984 쓴 그분이 쓴 르포르트 자기 경험한 걸 쓴 위건부두로 가는 길이라는 책인데 저 영국에서 한참 그 산업혁명 때 저 지방도시 탄광 채탄을 하는데 한 5시간 정도를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채탄 작업을 그런 게 일상적이었다는 거죠.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이 노동에 투입이 되고 이거는 후쿠시마 지금 이 제형 노동자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만큼 화석연료를 많이 꺼냈었고 온실가스가 이제 누적이 됐죠. 이거는 프래킹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추출하는 건데 셰일가스가 있다는 거는 그 정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층에 정점이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없어서 그냥 뒀어요. 근데 수평 수압 파쇄 추출이라는 게 기술이 개발이 돼서 수평으로 쭉 넓게 뚫어서 물하고 화학물질을 고압으로 분쇄를 딱 하면은 빠지지 지층이 이제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빨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있죠. 이거 자체가 에너지를 쓰고 수자원을 오염시키거나 고갈시키고 지진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아메리칸 그 원주민들, 백인 농장주들, 그다음 환경운동가, 뭐 영화 배우들이 같이 프래킹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막 하려고 하죠. 그거도 했지만. 근데 저는 이 프래킹의 그 원리 그림을 보고선 와 진짜 이 땅속까지 착취를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편하게 쓰려고. 착취가 쥐어짜는 뜻이잖아요. 예,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후 위기 앞에서 일자리도 환경적인 게 아니라면은 환경운동 또는 노동운동과 공동전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능할까?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돌파구가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이 토니 마조치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뭔가 이태리하죠. 예, 이태리 쪽 이민자 가족에서 태어나서 이분이 그 2차 대전 때 소년병으로 유럽 전선에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뉴욕에 돌아와서 한 게 헬레나 루빈슈타인 화장품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노조 대의원 활동을 했죠. 근데 딱 보니까 두 가지를 느꼈어요, 이분이. 하나는 이 화장품이 뭔가 재료도 좀 유해하고 공정도 이게 좋지가 않다. 그럼 노동자들한테도 안 좋고 소비자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거는 지속 가능한 노동, 지속 가능한 산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럼 그걸 달성을 할 것인가 할 때 2차 대전 끝나고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일자리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연방 정부가 제대군인 원호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서 2, 3년 동안 급여를 주면서 기술 훈련을 시켰어요. 연착륙이 됐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전쟁 또는 그 이후에 정말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중요한 일이라면은 이렇게 공공 자금을 만들어서 슈퍼펀드를 만들어서 전환을 하도록 하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이 정의로운 전환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죠. 영어로 Just Transition인데 요즘 그
환경부나 언론에서는 공정한 전환 이렇게 자꾸 기사를 쓰더라고요. 근데 공정한은 저스트보다는 훨씬 좀 좁은 뜻일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 일자리 또는 산업 전환이 과정도 정의로워야 되고 결과도 정의로워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여하튼 전환에 공동의 어떤 프로그램과 돈이 있어야 된다. 는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거에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직업안정법, 그 다음에 지구의 날 처음에 만들 때도 역할을 하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하튼 이 토니 마조치와 이 동료들의 아이디어가 이제 받아들여져서 발전을 했어요. 그래갖고 캐나다의 그 캐나다 노총에서 요거를 딱 이제 더 정교화했죠. 하나는 공정함, 그러니까는 노동자와 의존하고 있던 공동체를 정당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려울 땐 재고용하고 대체 일자리를 그 준하는 비슷한 걸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도 어려우면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그 다음 지속 가능한 생산이 기획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위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5가지 정도 원칙을 제시를 했고, 그렇듯하잖아요. 그렇듯하니까 이게 이제 여러 나라 노동협에도 받아들여지고 ITUC가 국제노총인데요. 국제노총의 정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그 교토의정서 이래로 이제 국제기후 유엔기후변화총회가 매년 열리고 협약이 그 발전을 하니까는 그럼 이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결국 산업과 일자리의 문제다. 그러면은 기후변화 협약에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시켜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데모도 하고 로비도 하고 해서 마침내 2015년 파리 협정, 지금 이제 내년부터 발효될 게 파리 협정인데요. 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게 파리 협정이죠. 파리 협정 전문에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 되게 그건 좋은 일인데 근거가 되니까요. 본문에는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상을 해주거나 정부가 돈을 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전문에 포함되는 것을 좀 그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 기후 위기 때 그냥 무조건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사후적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예상되는 어떤 피해와 산업 전환의 필요성 속에서 노동조합이 같이 권리를 주장하고 기획에 나서는 그런 중요한 어떤 전략 전술로서 정의로운 전환이 역할을 마치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여러 가지 저걸 퍼졌는데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책은 두껍습니다. 하드카바. 근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 나오미 클라인 또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 당수죠.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기후 대 일자리가 아니라 자본주의 대 일자리다. 노동자와 자연이 어떻게 착취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고 있고 누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방향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책 제목이 그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기후 변화라는 현상과 문제에 대한 인식, 이것이 this, change everything,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은 그냥 에너지만 바꾸거나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 정치, 경제 체제의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된다. 고구마를 딱 하나 있잖아요. 고구마 꼬랑지를 잡으면서 파나가다 보면 이걸 다 파야 됩니다. 그런 문제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책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같이 계획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8시 15분 정도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 얘기의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해보는 그림들이에요. 보면은 그 태양 풍력으로 녹색 일자리도 만들고 뭐 석탄 화력 대신에 뭐 대중교통 뭐 이 솔라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잖아요. 영국 노총에서 만든 팜플렛, 되게 예쁜 그림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평화롭고 순탄할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녹색 융단을 이렇게 쫙 몰고 있는데 여기 이제 깔리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심지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족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대량 생산, 자동차 중심, 뭐 고층 건물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하지만은 이 어떤 과정과 방식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정의로운 전환이 쉽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쉽게 얘기해서 문제다. 정규요금 인상도 없을 거예요. 산업에도 불도 없을 거예요. 이거 되는 게 없죠. 재생에너지 확충도 쉬운 게 아닌데 새만금 뭐 몇만 표 쓰겠다고 밝힌 것이 아닌 건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은 필요하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담을 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부담만 주면 안 되니까는 돈을 낼 때는 확실히 내고 계획을 체계하게 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의로운 전환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 좀 우리가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갖고 왔는데 이 그린벤 운동이라는 건데요. 잭 먼데이는 호주 건설 노동조합의 지도자였습니다. 70년대에 이 시드니 근처에 그 유서 깊은 건물도 있고 숲이 있었어요. 근데 건설업자가 이거를 재개발을 해갖고 이제 말하자면 주택까지 부터 짓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지역 환경운동가들이 건설 노조를 찾아갔어요. 이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면 당신들이 여기에 투입돼서 일을 할 텐데 우리는 이 건물하고 숲이 보존 가치가 있을 뿐더러 건설업자들의 이윤만 늘리는 재건축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병원이랄지 도서관이랄지 더 필요한 건축물들이 많은 거 아니냐 얘기했더니 공감한다. 이렇게 해서 그린벤이라는 거는 이 녹색으로 해서 작업을 중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린벤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건설업 사장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유 뛰지 마. 그럼 다른 노동자들 불러서 하면 되지 이랬겠죠. 근데 마침 이 건설업체 본사 리모델링 공사가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건설 노조가 맡아요. 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은 당신들 이 리모델링도 절대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증명이 안 되고 협박을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여론들이 우호적으로 있고 수위가 나고 막 그러니까는 건설업체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장들. 그래서 그 숲은 보존이 됐고 그 문화유산보존법 이런 법까지 제정이 됐어요. 그러나 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 사람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잭먼데이는 해고를 했죠. 해고를 했지만은 그린벤 운동이 그 다음에 굉장히 호응을 얻어서 터져 나갔어요. 그래서 철도 부도 하얀 노동자들이 우라늄 노동 처리합니다. 호주는 우라늄 수출이 어마어마한 나라고 그 자체는 국가적인 전혀 없지만 이런 거리 운동으로 환경 운동과 연결을 잡고 광우병 촛불 우리 시위 한참 할 때 국제 운수 노조에서 운수하는 노조에서 만약에 광우병 소고기를 운송을 할 때는 우리는 그거 거부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 그린벤 운동의 영향이 있죠. 더 흥미로운 건 용산 참사 기억하시죠? 용산 참사 때 잭 먼데이가 용산 유족들한테 자필 서한을 보냈어요. 이 건설업자들의 그 이윤 요리 때문에 이런 비극은 세계 어디서든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힘냈으면 좋겠다 연대한다. 그래서 그린벤 운동이라는 거는 노동조합이 자본과 이윤의 요구에 반해서 지역사회 환경을 살리는 적극적인 거부운동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 재미있을 수 있는 사례인데 영국의 루카스 항공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루카스 에어스페이스라는 건데 전투기나 잠수함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그 전문 과학기술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했던 데죠. 근데 회사에서 잉여 노동력이 있다고 구조조정 얘기를 슬슬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노동조합을 흔들게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노동자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통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현수막을 걸고 이제 머리띠를 두르고 이제 이 고용사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딱 봤더니 그 전에 조선소랑 자동차 회사에서 그런 이유로 파업을 했는데 착살이 난 거예요. 신보수주의가 이제 막 이제 들어서 시작할 그런 때였죠. 그때 마침 영국 노동당이 산업부 장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난 시도를 했는데 이 노동조합에서 설문지를 돌렸어요. 회사 내에서 돌리고 바깥에 이제 시민단체 영국에 돌려서
이 루카스 항공사의 설비와 노동자들의 기술을 갖고선 이 군수무기 말고 다른 거를 만들 수는 없을까 아이디어를 이제 모아보겠어요. 했더니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실제로 이런 도면 같은 거, 붕어 도면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이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쉽게 이제 수저를 쓸 수 있는 보호 장치, 그 다음에 영국은 이제 도시랑 이제 지방 도시 사이 이제 길이 많이 크게 다르니까 버스인데 타이어로 가다가 이제 궤도로 딱 바뀌는 그런 거. 그다음에 효율이 좋은 태양광이나 풍력 설계 70년대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그래서 하나는 환경하고 사람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면서도 노동자들의 기술하고 숙련도 계속 보존이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이제 루카스 플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그럴듯한 이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운동을 이렇게 붙여졌어요.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는 거는 그저 이렇게 되게 유용한데도 기업들한테 큰 이윤이 되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됐던 거네. 근데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네라는 것도 거꾸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동자에서 루카스 플랜을 딱 듣으니까는 사측에서도 이제 정리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잉여인류 저 다른 거 좋은 거 더 만들 수 있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경영 측에서는 야 뭐를 만들지는 건 경영진이 결정한 일이고 이런 거는 교섭 대상이 아니야 묵살을 했죠. 그리고 이걸 주도했던 노동조합 간부들은 회사 바깥의 일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어요. 해고를 했지만 이 굉장히 호응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운동이 유럽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다음 걸 보시면 2009년에 이 영국 화이트 섬이라고 그 영국 그 섬 아래에 있는 조만한 한 우리로 치면은 뭐 진도보다 아마 작은 섬일 것 같은데 그 섬에 베스타스라고 덴마크 풍력 업체가 있거든요. 세계 1위 풍력 업체입니다. 거기서 이제 풍력 터빈 공장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해상 풍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고가 됐기 때문에 좋은 시장이다 해서 했는데 근데 예상보다 늦게 됐어요. 영국 내수가 이제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베스타스에서 이 공장을 이제 문을 닫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노동자들도 반발을 했지만은 영국의 환경운동에서 아니 이렇게 중요한 녹색 일자리를 없앤다는 거냐 이러면서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에 들어가니까는 환경운동가들이 연대에 나섭니다. 그다음에 공장도 점거를 하고 영국의 이제 정부 부처 앞에서 농성을 하고 밥 딜런이 재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밥 딜런의 대표곡 제목이 블로잉 인 더 윈드거든요. 바람 속에 실려간 대답. 현수 많이 들었습니다. 비엔스의 블로잉 인 더 윈드. 해답은 풍력 속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점거라고 시위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노동조합 운동가들하고 환경운동가들 서로 알지도 못하고 소하고 닭 사이였는데 우리가 같은 거를 외칠 수 있고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이제 놀랬죠. 그래갖고 영국의 가디언, BBC 이런 데서 계속 작품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보고 아까 그 나오미 클라인이 루카스 플랜은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거다.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기존의 노동력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같이 새로 기획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반면 기사로 삼을 만한 사례인데 누가 전기자동차를 죽였는가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은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X3 자동차를 사죠. 근데 자꾸 이제 일본하고 한국 자동차가 치고 들어오니까 전기차를 개발했어요. EV1이라는 일렉트릭 비클 1이라는 시범 모델을 만들어서 헐리우드 배우들한테도 주고 막 많이 이제 뿌렸어요. 호응이 좋았고 이게 소음도 없고 승차감도 좋고 이게 친환경이네 이렇게 호응이 좋았는데 갑자기 GM에서 이 차들을 다 리콜을 해갖고 사막 한 번에서 폐차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게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가 늘어나면 석유가 올라서
그래서 틀은 잡은 건 이해관계에서 밀린 거예요. 대신에 근데 되게 막 그 EV1 리콜에 반대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이 반대 운동하고 잡혀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 UAW가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이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큰 아마추어적 노동조합일 텐데, 그 GM은 이렇게 폐차를 한 다음에 대신에 SUV 차량이 그 상용 트럭으로 분류가 돼서 세금 혜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형 트럭으로, 대형 차량으로 위로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연료값도 싸고, 근데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배출가스 제로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로비를 해서 결국 그것도 무산을 시켰어요. 이유를 아직 배터리 기술이 충분히 개발이 안 됐다, 뭐 이런 이유를 대가고선. 그러니까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겠죠. 근데 UAW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이 자기의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으면은 뭐 알아서 해라, 그게 상관없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소비사에서는 UAW를 굉장히 비난을 했죠. UAW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했는데 결국 GM의 전략은 실패를 했죠. 일본, 한국의 작고 그 에너지 효율 좋은 차들이 더 이제 시장을 장악하니까는 거의 디트로이트 전체가 이제 경제가 무너졌고. 근데 그 다음에 UAW가 한 게 드라이브 유니언 캠페인인데, 노동조합이 만든 차를 사주세요. 차종이 좀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결국은 이런 대형 SUV, 험비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뒤늦게 아직도 이제 제대로 이 시대를 그 흐름을 타지 못하는 캠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건데, 한국도 이건 얘기를 길긴 한데, 그 수소차 로드맵, 수소경제 로드맵 하면서 울산에서 그 현대 기아차가 하는 수소차만 그 국회 수소 충전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조는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큰 게, 내연기관 차량에서 하이브리드로 가면은 고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이 늘어나요. 근데 전기차로 가면은 엔진하고 미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용이 절반 이상으로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게 큰 충격일 수 있다. 근데 수소차는 그거 자체가 전기차보다 훨씬 좀 복잡하고 중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노동자들의 고용뿐만 아니라 그 사장급들, 부사장급, 그 대형 기관차 쪽을 잘하는 그쪽이 이제 이해관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문정부가 뭐 영남표도 발견했죠. 해갖고 수소차로 몰아준 건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정의선 지금 회장이 아니다, 수소차가 제일 순위 아니다, 전기차 이게 돌아갔다 그래요. 근데 그 청와대는 바보가 되네. 웃긴 게 아니, 자한당도 다시 사실 지금 8월 년 갖고 그날일을 치는데 그 정도로 갑자기 밑부터 수소차 중심으로 수소 노동을 한다 그러면 막 국정감사 때 난리를 쳐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굳이 뭐 영남 사람들 좋아한다는 얘기 있었겠지. 야당으로서 역할을 안 하는. 아무튼 그런 반면 교사가 있는데, 근데 전기차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가면은 전기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그러면 전기차는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럼 그만큼 줄어드는 어떤 물량, 그다음에 고용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을 빨리 세워야죠. 근데 이게 6개월 1년 뒤가 아니라 10년 5년 계획을 세우고 하면 사실 그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총력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를 시작을 해야죠. 그 다음에 아까 셰일가스 얘기를 했는데, 좀 비슷해서 다르게 타르샌드라고 진흙하고 끈적끈적한 그 콜타르 같은 그런, 이것도 석유예요. 대신에 정제를 해갖고 석유를 추출해야 되는 거죠. 근데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캐나다의 이제 타르샌드를 뉴멕시코, 이 멕시코만까지 이제 큰 대형 파이프로 이제 실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원유가 어디선가 노출이 있을 수도 있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백인 농장주, 아메리칸 인디안, 형제 운동가, 뭐 학생 단체, 뭐 영화배 이런 데서 다 반대를 하고 민주당은 대체로 반대를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노동조합이 둘로 갈렸어요. 노동총동맹, 그러니까 제1총연맹의 의장은 미국에 그나마 고임금 건설업 일자리를 만들려면 이 공사를 하는 게 좋다. 근데 다른 어떤 건설 노조는 해봤자 어차피 중장비 들어가서 실제로 노동자들 별로 안 들어가고 길게 보면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화가 더 좋은 인재를 창출하는 거다. 거기 교육훈련에 더 돈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이런 입장 정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 그 조선소 얘기를 했었죠. 이 조선소가 100년 전에 타이타닉으로 건조했던 조선소예요. 아일랜드 벨파스트는 조선소인데 지금은 이렇게 풍력터빈, 크레인을 그대로 쓰고 그 용접 기술하고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는 게 덴마크, 미국, 독일 다 이런 영국 이런 데서 이미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조선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올해는 좀 작년에는 좀 나아졌고 수주가. 근데 그래도 중소조선소들은 여전히 어렵고 한데 앞으로 한국도 이제 해상풍력을 지금 군산 쪽, 고령 쪽, 그다음에 울산 앞바다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러면은 조선업 인력과 설비를 쓸 수가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노조랑 이제 기업 사회랑 정부가 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좀 이제 아직은 남아 있겠죠. 그 핵발전은 뭐 여전히 어려운 문제 얘기는 합니다. 근데 기후 변화 때문이라도 핵발전을 유지 또 늘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래봤자 핵발전이 그 자체도 우라늄 채굴하고 공장 발전소 짓고 폐기물 처분하고 이런 핵사이클 전차안에서는 결국 화석연료로 쓴다. 온실가스 끊고 게다가 온배수 이런 것도 이제 바닷물 온도, 공기의 온도를 달구고 그래서 그거 자체도 부작용이 많거나 온실가스 감축도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느리기 때문에 원전 하나 짓는데 15년 잡잖아요. 부지 조사하고 협상하고 건설하고 짓는데 5년 7년 근데 뭐 인가 기다리고 뭐 시험 가동하고 그거 기다리는 동안 기후 변화는 이미 이제 골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소용이 없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죠. 근데 여기에 일하던 노동자들은 당연히 걱정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독일 같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탈핵 국가잖아요. 여기서는 노동조합 다수가 탈핵에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럴까 했는데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1970년대 말에는 노조에서 탈핵 집회 도중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후쿠시마 사고 났고 이렇게 핵발전소 폐쇄 인간 띠있기라는데 독일 이게 메탈이라는 게 제일 큰 금속 노조거든요. 열심히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금속 노조의 재생에너지에 중심 노동자들이 많아졌어요. 재생에너지를 먹고서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조합비를 많이 내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노동자들 목소리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학 에너지 노조 쪽에서는 지금도 너무 재생에너지에 믿으면 안 되고 석탄 활용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독일은 작년에 탈석탄위원회 코미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는 사용자 단체, 재생에너지 단체, 노동조합, 당, 녹색당, 기민자유당, 3인당, 그 다음에 연구기관 다 들어와서 이제 플랜을 짰어요. 그래갖고 독일은 탈원전뿐만 아니라 탈석탄도 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때까지 제도를 세웠고 하면 된다는 거죠. 프랑스는 근데 어렵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핵시설이 이만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프랑스 전기의 80%를 원전에서 의존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래도 지금 마크롱 정부는 50%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좀 줄여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럼 폐쇄되는 원전은 어떻게 할 거냐? 프랑스의 페센하임이라는 원전이 있는데 보리 1호기랑 나이가 같습니다. 78년에 가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를 결국 폐쇄하기로 했는데 세제떼라는 노동총 동맹에서는 반대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핵발전의 고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일인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디아블로 캐년이라는 원전이 있어요. 큰 고래가 막 되게 경치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는 원전이 딱 2개 있다가 하나가 먼저 폐쇄되고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카본 프리 디아블로 캐년은 그 탄소가 없는 에너지 일자리다 이렇게 노조가 캠페인을 하고 그랬는데 미국은 다 그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원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태평양 그 가스앤 일렉트릭의 회사인데 여기서 수명 연장 신청을 안 하기로 했어요.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헷갈려서 해봤자. 그 다음에 계속 여기도 지금 단층 때 이런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폐쇄 요구를 환경부에서 했었고, 그래서 같이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공론 보고서를. 디아블로 캐년 원전 부지에서를 활용해서 핵발전을 이제 아웃시키고 그 사이트와 그 노동자들의 기술과 설비를 이용해서 재생에너지 생산 연구 개발, 에너지를 연구 개발하는 걸로 가능하다.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래갖고 더 이상 수명 연장은 안 하고 몇 년 정도 더 가동을 하고 그동안 욕구 이제 전환하는 설계를. 핵발전이 어려울 것 같지만 머리를 맞대면 수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6개월, 1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이 비슷한 사례가 생각해보면 사례가 제가 떠올려 본 게 이거예요. 태백, 정선, 문경 이런 데가 그 석탄 탄광 단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문 닫고 그 달동네랑 연탄구이 고깃집 연탄만 생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안 남았는데, 근데 90년, 80년대 후반에 주탄 종유, 석탄을 주로 하고 석유를 주로 하는 정책에서 주유 종탄, 석유를 중심으로 하고 그 석탄을 퇴출시키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즉 빨리 문 닫게 하고 거기에 보상을 해갖고서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했는데 정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진행됐어요. 그래서 우량 탄광까지도 빨리 문을 닫게 된 거죠. 근데 그때 태백 인구가 7만 얼마였는데 사실은 거기는 산이었잖아요. 화전민밖에 없는 동네인데 그 정도 인구가 생겼다는 거는 다 석탄에 의존했던 그런 마을 분위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나이가 났죠. 반대운동하고 그러다가 여기에 그 탄광 민주노조 만들고 했던 분들, 그 다음에 기독교 운동, 뭐 지역 운동들이 다 해서 대안을 얘기를 한 게 복합 리조트랑 카지노를 하자. 이런 대안을 냈어요. 그 정부가 좀 지원 특급으로 만들어주라. 환경단체들이 반대했어요. 협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1등급 산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지역사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환경단체들이 여기 와서 한번 보기나 했냐. 서로 싸우다가 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카지노는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또 여기서 둘이 싸웠어요. 태백하고 정선이. 왜냐하면, 야, 우리가 탄광 인구 더 많아. 아니야, 데모는 우리가 더 열심히 나갔는데, 야, 카지노는 하나인데 어디 할 거냐 하다가, 마침 설악산하고 제주도도 내부인 카지노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단결해서 안 되겠다. 태백의 스몰 카지노로 시험 개장을 하고 메인 카지노는 정선에 하는 걸로 타협을 했죠. 결국 추진이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결국 해결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 사계절 리조트가 좀 부족해서 고용 불안은 계속 있고요. 도박 중독자가 양산이 되고 청소년들 범죄 피해라지. 그래서 이때 뭐 독약이라도 마셔야겠다는 심정으로 카지노를 받았지만 지금 되게 다른 방법은 없었다라고 후회한다고 이때 지도했던 분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한국도 그 전로도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이런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미리 예상을 하고 좀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좀 기급을 말고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이제 노동조합이 외면하지만 안 될 일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열심히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지구를 희생시키지 않는 더 적극적인 계획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수준이 올라가면서 단계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게 사진 찍으시려고 했는데 그린 뉴딜이죠. 뉴딜이라는 거는 그 2차 대전 때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절에 대공황과 세계대전 속에서 수요도 진작시키고 일자리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테네시강 종합개발교육도 했고 이 노동자들하고 이제 단체 교섭을 맞아서 임금도 이제 올려주고 사회보장도 해주고 그런 계획들이었던 거죠. 근데 오바마 때도 그린 뉴딜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환경 위기에도 대응을 하면서 사회적인 평등도 늘리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녹색 일자리를 괜찮은 좋은 일자리로 돈을 들여서 만들면 되는 거죠.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돈인데 이거를 뭐 공수산업에 들어갈지 뭐에 들어갈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보유하고 석유 자본을 보유할 때 들어가는 돈을 이로 돌리면 되는 거죠. 네. 필요하면 세금을 올리고 그렇게 나온 게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AOC라고죠. 그 미국의 그 시내 구타적 프로테지 상원 의원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린 뉴딜 결의안 그래갖고 온실가스도 대폭 줄이고 불평등과 차별도 줄이면서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해서 경제도 살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 사업을 하자는 게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시켰고요. 지금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가 한참 기운이 붙고 있는데 버니 샌더스를 포함해서 주요 후보들이 다 그린 뉴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는 파리협정 탈퇴하겠다고 계속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엔 기후 협약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거대한 산업 전환, 녹색 전환이 실현될지가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린 뉴딜은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든 노동자든 기후위기 중요하니까 우리도 시위 나가자가 아니라 자기의 언어로 이걸 해석하고 이야기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간호사 노조들이 굉장히 기후 행동에 열심히 나가거든요. 왜냐하면은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에 닥쳤을 때 자기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치료도 받기도 어렵고 미국은 건강보험이 특히 취약하니까 그렇게 하고 홍수와 정전이 발생하니까는 자기들이 직접 환자를 대피시켜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보건의료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고 실제로 기후변화가 많은 또 새로운 질병을 발생시키고 온열이나 이런 환자들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 교육을 시작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저는 철도 노동자는 공공철도가 많아지는 게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런 그다음에 건설업 노동자는 고층 아파트 그만 짓고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는 게 훨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정규조 조합원은 학교에서 기후위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그런 그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은 친환경차로 빨리 힘들지만 전환을 하면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갖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강령에 비슷한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냥 강령에 있는 거죠. 근데 아까 포커스 플랜이나 이럴 때는 사측이 싫어했지만 지금 많이 한국의 노동운동 조합 지도자들 간부들이 너무 기후위기 빨리 대응하자 그러면 조합원들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임금 피크제 대응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복지카드도 중요한데 이런 복잡한 답안 나온 얘기를 해도 됩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 열심히 하는 조합 지도부는 다음 선거가 낙선하기 쉽겠죠. 근데 그래도 저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은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어떤 상식과 양식과 좀 감수성 갖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거나 느끼고 그러면은 정부나 자본이 제시한 A라는 단어에 C-를 상상하고 좀 같이 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태세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꾸 교육을 하고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질문들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2달 전쯤에 이거는 제가 번역한 책인데 사보실 필요는 없어요. 책이 좀 다 읽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눈에 띄는 장만 좀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응접은 가능하다라는 외부의 어떤 사례랑 이론들을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
이런 구호 속에서 노동운동도 자신의 역할을 찾고 스스로도 대한 규칙 일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후위기는 오히려 노동자 운동의 갱신과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노동조합들을 조합으로 끌어들이고 그 임금 성장만 이렇게 쫓아갔던 노동운동의 어떤 시야하고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지속 가능한 노동운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정적으로 시간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지지난달인가 그 민주노총 교육활동가 대회가 있어서 그때 교육을 하고서 그럼 조별 토론을 했어요. 노동조합을 어떻게 추천할 수 있을까 했더니 예쁘게 그린 조의 사례인데 뭐 전기차, 환경 감수성, 대체는 정책, 민주노총 집회할 때 현수막주의자 뭐 일회용 쓰지 마자 이것도 있던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탄소 다배출 기업의 그 기관 투자, 국민 연기금 투자나 이런 것들 중단하자라는 것도 있고 대중교통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간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15분이고요. 주문을 받아서 오늘 그 실천계획 세우기니까는 1, 2, 3강을 다 들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실천계획 세우기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이것만 갖고 한 서너 시간을 해봐도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